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직 향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국화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겨울바람이 오래된 창틀을 건드릴 때마다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남 재우는 침대 밑에서 낡은 철제 금고를 끌어냈습니다. 금고 위에는 손가락으로 선을 그을 수 있을 만큼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을 때 누구도 그 금고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남매는 그 금고 안에 아파트를 판 돈과 오래전 처분한 땅값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재훈이 어머니의 기일을 비밀번호로 눌렀습니다. 금고 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그러나 안에는 돈다발도 통장도 부동산 서류도 없었습니다. 작은 염주 하나와 누렇게 바랜 봉투 3장, 그리고 낡은 녹음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막내 성호는 금고 안쪽을 거칠게 뒤졌습니다. 둘째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재훈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잡음이 흐른 뒤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내 돈을 찾으러 온 것이냐? 세 남매는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녹음 속 아버지의 목소리는 늙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금고가 열렸다면 자신의 장례가 모두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이 가진 재산은 이미 모두 정리했으며 자식들에게 남길 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정은 첫 번째 봉투를 급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2,700원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방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들어 바닥을 살피고 서랍을 꺼내고 장롱 안의 옷까지 모두 헤쳤습니다. 아파트만 해도 6억이 넘었습니다. 시골 땅을 판 돈도 있었고 평생 모은 저축도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녹음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미쳐 있었다. 그 말과 함께 세 남매가 몰랐던 아버지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48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젊은 만수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날랐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발목까지 쌓였고 철근은 맨살이 닿으면 그대로 얼어붙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다 해진 장갑 안에서는 갈라진 손가락에 피가 맺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인부들은 공사장 앞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구석에 앉아 식은 보리밥과 김치 몇 조각이 전부인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장남 재훈의 대학 등록금을 내는 날이었습니다. 동료가 몸부터 챙기라고 타박했지만 만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는 나처럼 살게 하면 안 되잖아. 그날 저녁 만수는 공사장에서 받은 돈을 봉투에 담아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러나 재훈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는데 자신만 왕복 3시간씩 통학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숙은 지금 형편으로 자취방까지 얻어주는 것은 어렵다고 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러자 재훈은 등록금 봉투를 내려놓고 방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럼 왜 대학은 가라고 했어요?
닫힌 문 너머로 아들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남은 적금마저 깨면 두 사람의 노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방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마지막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그날 만수의 노후는 아들의 눈물 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둘째 미정이 결혼을 앞두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예식장 상담실에서 미정은 가장 비싼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친구들보다 초라한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직원이 내민 견적서를 보는 순간 만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에게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소주잔만 바라보다가 시골 땅을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땅은 만수의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도 이제 늙어가고 있다고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딸이 시집가서 기죽고 사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미정은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객들은 식장이 화려하다며 칭찬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식장 뒤편 의자에 홀로 앉아 아픈 허리를 두드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곧바로 허리를 펴고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식이 끝난 뒤 그는 복도에서 딸의 목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미정은 생각보다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으니 아버지가 신혼집 잔금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친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손에 든 축의금 봉투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서 있던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축의금 전부를 딸의 신혼집 잔금으로 보냈습니다. 막내 성호가 35이 되던 해였습니다. 비가 거세게 쏟아지던 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온몸이 젖은 성호는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업이 조금 꼬였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필요한 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숙은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성호는 그 돈을 막지 못하면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다며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다음 날 만수는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은 성호는 다시 일어서면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2달 뒤 만수는 식당 앞에서 성호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성호는 번쩍이는 외제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빚부터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성호는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업을 모른다는 말을 남긴 채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붉은 후미등이 빗속으로 멀어졌습니다. 만수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이 비인지 눈물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숙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세 남매는 차례로 병실을 찾았습니다. 장남 재우는 회의가 있다며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일찍 떠났습니다. 미정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은 뒤 간병인은 아버지가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성호는 병실 밖으로 만수를 불러 보험해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병실에는 기계음만 남았습니다. 정숙은 힘겹게 눈을 뜨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애들 잘못 키운 것 같아요. 만수는 아픈 사람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며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기다릴 기회를 빼앗고 견딜 기회를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마워할 기회마저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힘을 다해 남편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라도 당신 인생을 살아요. 그날 새벽, 정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아내의 마지막 부탁마저 자식들을 위해 뒤로 미뤘습니다. 정숙이 세상을 떠난 뒤 첫 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만수는 아침 일찍 시장으로 갔습니다. 미역과 갈비를 사고 아이들이 어릴 때 좋아했던 잡채, 재료도 샀습니다. 혹시라도 새 남매가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식탁에는 4사람분의 수저가 놓였습니다. 7시가 지나자 미역국이 식기 시작했습니다. 8시에는 재훈에게서 회사 일이 많아 가지 못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미정은 아이의 학원 때문에 어렵다며 짧게 생일 축하만 전했습니다. 성우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자 만수는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는 냉장고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내 초 하나를 꽂았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을 바라보다가 혼자 생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빈집에 자신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초를 끄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만수는 의자를 밀치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는 사람 대신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훈이 보낸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만수는 상자를 품에 안고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케이크의 촛불이 홀로 끝까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비로소 죽은 아내가 남긴 말을 이해했습니다. 며칠 뒤, 만수는 정숙의 위패가 모셔진 산사를 찾았습니다. 법당 뒤뜰에는 눈이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처마 끝 풍경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만수는 벤치에 앉아 아무도 밟지 않은 눈밭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노승 한 명이 다가와 곁에 앉았습니다. 만수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늙고 나니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노승은 눈 위에 떨어진 마른 잎을 바라보다가 나무는 열매를 맺어도 열매를 붙잡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수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놓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노승은 놓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먼저 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굽고 갈라진 손가락 평생 자식들에게 돈과 집과 기회를 건네기만 했던 손이었습니다. 노승은 만수에게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자리를 남겨두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잘해주는 것과 대신 살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그 말이 만수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기울 무렵, 만수는 노승에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노승은 산 아래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은 생을 누구의 것으로 살지 정해야지요. 그날 만수는 해가 질 때까지 산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세 남매는 아버지가 아파트를 급매로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도 장식장도 정숙의 사진이 놓여 있던 작은 탁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 만수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재우는 집을 왜 팔았는지, 앞으로 어디서 살 것인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이제 자신에게 필요 없는 집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성호는 곧바로 집을 판 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언젠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만수는 막내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가 죽기도 전에 내 돈이 되었구나. 성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새 아이를 지나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미정은 어머니도 없는 데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며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만수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평생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만 갔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가려 한다. 성호는 끝까지 집 한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만수는 그 돈으로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세 남매는 텅 빈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미정은 산속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만수는 낯선 노인의 발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새로 지붕을 얹은 작은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의 행방이 마침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 이어집니다.